자, 서양윤리의 접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살펴볼 거는 이제 의무론인데, 의무론. 자, 의무론은 어떤 행위의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윤리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는 것이 의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의무론의 이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 근대 철학자인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 들어가기 전에 이 의무론의 어떤 그 칸트 이전에 있던 사상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자연법 윤리입니다. 자연법 윤리. 자연법 윤리하면 뭐 스토아 학파라는 이제 학파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아퀴나스, 신학자인 아퀴나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서 좀 중점 스토아학파는 요새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교과에서 비중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냥 아퀴나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자연법 윤리하시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놓고 가겠습니다. 우리 중세 철학자인데, 중세다 보니까 신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에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퀴나스는 이 신학을 중심으로 이 철학을 전개해 가요. 그래서 윤리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습니다. 그 아퀴나스는 이제 우리 뒤에 자연윤리에서도 나오는데, 그 자연윤리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윤리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는다. 그래서 이 아퀴나스는 신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연법이라는 게 그럼 뭐냐? 자연법이 과연 뭐냐면은, 자, 자연법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법이에요. 항구 불변한 거야.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항구, 영원하고 불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인간들이 정하지 않았어도 우리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에서나 늘 그래 왔어요.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일정에 따라야 될 그런 법칙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안 된다는 것. 그런 거를 아퀴나스는 이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연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아퀴나스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신이 정한 영원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이 정한 영원법이 있고, 이거 신이 정한 이건 신이 정했어. 이 영원법 중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것을 자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것. 다시, 이 영원법은 누가 정했다고요? 신이 정한 겁니다. 신이 정한 영원한 법이 영원법. 그 중에서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한 것, 이성으로 파악한 것이 자연법이고, 이 자연법 중에서 그럼 인간들이 이제 현실의 법을 만듭니다. 자연법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현실의 법을 만드는 것이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이거 윤사에서는 여러분 좀 자세히 배우는데, 우리 생윤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자연법을 우리 인간들이 이성으로 파악을 하고,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면 이러이러한 형벌에 처한다고 우리가 뭘 만드는 겁니까? 실정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의 어떤 법론인데,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생윤에서는 이렇게 깊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퀴나스의 핵심은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우리 이성으로 파악한 무슨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자연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자연법 사상입니다. 그 자연법 중에서도 여기 교재에는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 자연법의 제1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법의 제1원리. 이 아퀴나스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퀴나스가 말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법의 제1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애가 아니라 자연법의 1원리가 있다. 자연법 제1원리.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거는 선행악피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요 말이 나오면은 아퀴나스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선행악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요게 이제 아퀴나스 자연법의 제1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아퀴나스 입장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신이 부여한 3가지 자연적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누가 부여했다? 신이 부여한 일종의 자연적 성향이다. 신이 부여한 자연적 성향이자 자연적 본성이 있는데, 이걸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퀴나스 입장에서. 자, 첫 번째가 자기 보존. 자기 생명을 잘 보존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살인이나 자살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종족 보존. 그래서 이 종족 보존, 후손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줘야 되고, 이 사회를 잘 역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절도 위반, 거짓말, 따돌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들도 가지는 일정한 그런 성향인 것인데, 이 세 번째, 신과 진리 파악의 본성. 이건 이성을 가진 인간만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만의 본성. 그래서 학문, 언론, 종교,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을 이제 강조하는, 신과 진리 파악을 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아퀴나스의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런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무다, 이렇게 봤고요. 자연법의 1원리 기억해 두세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자, 이 모든 것의 근거는 다 어디서 나왔다? 자연법. 그리고 그 자연법의 근거는 또 신이 정한 영원법. 그래서 아퀴나스는 윤리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았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좀 뭐 깊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퀴나스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마세요. 그냥 이 정도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칸트로 넘어가서, 자, 칸트는 이제 근대 사람이에요. 근대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윤리의 근거를 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의 근거를 이제 인간에게서 찾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그거를 뭐에서 찾았냐면, 칸트 윤리의 특징인데, 자, 선의지와 의무의식에서 찾았습니다. 선의지와 의무의식. 이 선의지와 의무의식이 바로 이게 윤리, 도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선의지와 의무의식.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진 마시고, 선의지와 의무의식은 그냥 우리 쉽게 양심의 명령이라고, 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심. 물론 칸트가 뭐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이것은 양심이다라는 거죠. 양심. 어떤 이제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우리 마음속의 명령, 이런 것들을 이제 칸트는 선의지와 의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것이 바로 윤리적 근거다. 여기서 나온 것이 윤리적 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특징을 좀 보면 이 의무론의 특징이기도 한데, 자, 동기를 강조합니다. 결과를 중시하진 않고, 결과를 중시하지 않고 뭘 중시한다? 동기를 중시한다. 자, 그리고 법칙주의, 이 원칙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인 무조건적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 무조건적 명령이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언 명령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명령은 정언 명령을 의미한다. 여기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무조건적 명령. 조건이 없어요. 자,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제시되는 형식이라면 그건 정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냥 A 하라,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냥 A 하라,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언 명령이고, 이제 가언 명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비되는 개념으로. 가언 명령은 조건적 명령을 말합니다. 조건적 명령. 가언 명령은 조건적 명령이어서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이면 B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방금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 그냥 이런 형식으로 제시되면 그것은 무조건적 정언 명령인데, 예를 들면 야, 사람을 죽이면 너도 감옥에 가고 너의 인생도 끝장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너 걸리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은 이유와 조건을 막 다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 그건 이제 무슨 명령이 된다? 가언 명령이 됩니다. 근데 칸트가 말하는 도덕 법칙은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 명령, 정언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칸트 윤리의 특징은 이런 정언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을 제시해준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는 오로지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다. 물론 뭐 선의지나 의무의식 크게 구별되진 않기 때문에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선의지와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다. 자, 그러면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칸트는 또 뭐라 그러냐면,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자, 의무에 맞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그 윤리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이라 할 수 없다. 자, 여기 뭔 얘기냐? 일단 적어두세요. 일단 적어두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무에 맞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뭔 얘기냐? 자,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의무에 맞는 행위죠. 의무에 맞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보는 거야. 그 동기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뭔가 선한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해보자고요. 선한 이미지를 얻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면 그건 선의지와 의무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행위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의 그 행위의 원인인 동기가 의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렇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어떤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잘 기억해 두세요. 겉으로 의무에 맞다고 하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윤리적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또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또 하나 말씀, 이 정언명령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는 거는 이 칸트는 오로지 윤리의 근거는 선의지와 의무의식입니다. 그래서 감정 같은 자연적 경향성은 감정 같은 자연적 경향성은 칸트는 이 자연적 경향성의 대표적인 걸로 감정을 얘기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우리 즐겁고 뭔가 이제 불쾌한 거 보면은 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게 일종의 자연적 경향성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 감정 같은 자연적 경향성은 윤리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의 근거가 안 된다. 오로지 뭐만? 오로지 선의지와 의무의식만이 윤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이 선의지와 의무의식 그리고 그 선의지와 의무의식을 선의지와 의무의식에 비롯돼서 이제 선한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실천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천 이상의 명령을 우리는 칸트의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실천 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천 이성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실천 이성이 명령 내린 것. 실천 이성의 명령. 그게 정언 명령이고 우리 안에 있는 실천 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린 거니까 이것은 자율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명령이에요. 자, 여튼 이 칸트의 정언 명령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1명령, 보편 법칙의 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편주의라고도 해요. 보편주의. 그래서 보편주의라고도 한다. 보편주의. 자, 보편화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자, 뭔 얘기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준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어렵잖아. 자, 준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경률이라고도 합니다. 경률이라는 말, 준칙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게 의미하는 건 개인의 규칙이에요. 개인의 규칙. 우리가 따르는 어떤 개인의 규칙인데 그거를 준칙이자 경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어떤 개인의 규칙이 있는데 자, 그것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해하라.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편적 입법, 보편적으로 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에게 적용. 자, 뭔 얘기냐면, 자, 우리 개인의 규칙은 여러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걸 나름의 개인의 규칙이라고 정해놨다고 해봐요. 그거는 내 개인의 경률, 즉 준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의 규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편적 입법, 모든 사람 보고 8시에 일어나라, 아니면 7시에 일어나라, 이렇게 모두에게 적용하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난다는 이 준칙은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진 않죠. 그래서 그거는 도덕 법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모든 준칙이 다 도덕 법칙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준칙 중에서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면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면 그건 이제 도덕 법칙이 된다 이런 거예요. 도덕 법칙. 그래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해야 도덕 법칙이 된다. 내가 가진 준칙 중에서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 도덕 법칙이다. 자, 그러면 또 얘기를 해보자.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런 내 경륜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함부로 남에게 내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자, 그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그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죠.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이 다 동의할 수 있잖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 법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칸트의 제1원리 보편 법칙의 정식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참 피곤하죠. 사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좀 이제 근대적인 그런 이제 원칙이긴 한데 칸트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죠. 자, 어쨌든 이게 1원칙이었다. 보편주의의 원칙이었고, 자, 두 번째 원칙은 근데 요거는 상당히 좀 유의미해요. 지금에도. 자, 인간성의 정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존엄성. 자, 이거는 인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격을. 자,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자신이나 타인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칸트의 말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을 존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스타벅스에 갔다고 해보자고. 스타벅스에 왜 갔습니까? 커피를 마시러 갔죠. 그러면은 내가 스타벅스에 간 목적은 커피입니다. 커피. 그럼 종업원들은 사실 수단이잖아요. 커피를 마시기 위한 수단.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종업원들이 인격을 지녔는데 그 종업원들을 수단으로만 대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뭐 예를 들면 갑질을 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들을 늘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스타벅스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예도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 간에 이제 친구가 나를 수단으로만 대한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잘해. 그래서 친구들이 나랑 게임을 하면 금방 이제 승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들의 승급을 위한 수단으로 나를 이제 이용하는 것만 같다면, 그러면은 인격으로서 대우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어렵겠죠. 그냥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인격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시에 늘 목적으로 대하다. 인격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 그래서 나 자신의 인격성을 항상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너무 수단화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나의 양심을 속인다거나, 아니면 나를 너무 혹사시킨다거나, 아니면 나의 뭐 장기를 판다거나, 이런 식의 자신을 수단화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목조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칸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칸트 이제 정리하면 키워드는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어요? 선의지, 의무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실천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실천이성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무조건적 명령인 뭐가 있다? 정언 명령이 있다. 정언 명령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자, 보편주의. 자, 내가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지를 가지고 이제 윤리적 판단을 해봐라. 그리고 인격주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라. 이게 이제 칸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